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환경공학 단원별 문제풀이 들어갈 거고요. 제목 그대로 단원별로 중요한 부분을 뽑아서, 근데 워낙에 과목이 양이 많아서 양이 방대해서 이제 중요한 부분을 전체를 다 수록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문제들을 수록을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문제를 일단은 푸실 때에는, 문제풀이반을 들으러 오실 때에는 문제를 미리 풀어보시고 오셔야 돼요. 오늘 첫 시간이라서 아마 이제 교재를 오늘 받았을 텐데 다음 시간에 오실 때에는 문제를 풀어 오셔서 그 다음에 본인이 부족한 부분을 좀 보충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바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단원별 문제풀이 첫 번째는 수질 과목부터고요. 그래서 수질오염의 개론, 수질오염의 기초 부분이고, 기본적인 이제 단위환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9급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이고요. 단위환산뿐만 아니라 뭐 pH 계산이라든지, pH 계산도 일반적으로 pH, pOH를 이용한 문제나, 아니면 이온화를 해서 pH를 계산하는 문제나, 아니면 pH에 관련된 완충용액, 핸더슨, 하센벌리히의 뭐 완충광정식 이런 것들과 같이 연결져서 나올 수 있으니까 pH 부분들을 좀 신경 쓰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0.001 몰농도 NaOH 용액의 pH는 얼마인가 라고 했는데, pH를 구하는 문제니까요. 첫 번째로 pH 같은 경우에는 계산하는 방법이 수소이온 농도의 역수의 상용대수값이죠. 그쵸? 그리고 또 하나 아셔야 되는 게 pOH 같은 경우에는 수산화이온 농도의 역수의 상용대수값, 이 pOH를 계산하는 방법이고, pH 계산식에서 아셔야 되는 게 pH랑 pOH랑 더하면 14가 된다는 거. 그러면 지금 이거 1번 문제 보시면 0.01 몰농도 NaOH 용액의 pH는 얼마인가 라고 했는데, 문제상에 제시된 그 조건 중에 화합물이 일단은 OH-이온이 들어가 있는 염기성 용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염기성 용액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pH를 구하시는 것보다 뭐가 낫겠다. pOH를 구하시고 그 다음에 14에서 pH를 빼셔서 pH를 구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게 먼저 머릿속에 이제 떠올리셔야 되죠. 그러면 NaOH 수산화나트륨은 물속에 들어가서 얘네가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온화가 되죠. 이온화가 되고 전리가 되고 해리가 되면 나트륨 이온 하나와 OH-1몰 이렇게 이온화가 돼요. 그러면 지금 앞에 있는 몰수가 다 생략된 몰수잖아요. 그래서 얘가 1몰농도 반응을 할 때 이온화돼서 나오는 게 1몰농도 나오는 거고, OH-이온도 마찬가지로 1몰농도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시된 NaOH 몰농도가 1몰농도가 아니잖아요. 0.001 몰농도니까 이거를 실질적으로는 0.001 몰농도일 때 NaOH는 0.001 몰농도가 나오고, OH-이온도 1대1대1 반응이기 때문에 0.001 몰농도가 나와요. 그러면 이 OH-이온의 농도를 pOH 공식에 넣고, 그쵸? 그 다음에 pH는 14에서 pOH를 빼주시면 pH를 계산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순서대로 해볼게요. 따라서 14 pH는 14 빼기 pOH로 계산이 되고, 14 빼기 pOH 대신에 수산화이온의 몰농도가 지금 보시면은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그쵸?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3승분의 1이 되는 거고, 우리가 보통 10분의 1을 10의 마이너스 1승이라고 쓰잖아요.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3승분의 1은 10의 3승이 되죠. 그래서 얘를 바로 10의 3승으로 고쳤으면 로그 법칙에서 로그 A의 B는 앞으로 내려올 수가 있고, 로그 10은 1이기 때문에 이 값이 바로 얼마가 돼요? 3. 그래서 정답은 11. 이렇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죠. 지금은 이제 문제가 NaOH로 제시가 됐지만 다음번에 나올 때는 뭐 CaOH2 같은 수산화칼슘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수산화칼슘은 2몰이 나오는 거니까 이거 몰 농도의 2배 해서 똑같이 계산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4번 11이에요. 2번으로 넘어가셔서 다음 중 0.23%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이라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이런 류의 단위를 아시느냐라는 거를 보통 물어보죠. 그러니까 퍼센트라든지 1번에 나와 있는 그 보기 중에서 ppb라든지 parts per million, ppm, 그 다음에 parts per 100 million, 그 다음에 뭐
parts per billion 이런 보기들을 보시면 얘네들이 다 농도를 표시하는 단위잖아요. 그러면 농도를 표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위들을 머릿속에 먼저 생각을 해보시면 얘네들은 보통 분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퍼센트 그럼 100분율, ppt 그러면 1000분율, ppm 그러면 100만 분율. 그쵸? 그러면 두 번째로는 퍼센트, 그 다음에 parts per thousand, parts per million, parts per 100 million, parts per billion. 얘네들의 차이를 조금 볼게요.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공부를 하실 때에는 퍼센트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보통은 weight per weight 퍼센트, 볼륨 per 볼륨 퍼센트, weight per 볼륨 퍼센트. 아니면 볼륨 per weight도 있고, 그쵸? 근데 뭐 그런 식으로 퍼센트를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퍼센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비 내지는 분율 이라고 하면 뭐 중량비, 몰비, 뭐 부피비 이런 걸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럼 중량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용액 중에 용질이 녹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중량 단위로 들어가면 중량비라고 그랬죠.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잘 이해가 안 가신다 그러면 그쪽 부분이 부족한 거니까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부피비 같은 경우에는 용액 중에 용질이 들어있는데 아래로 다 무슨 단위? 부피 단위. 예를 들어서 용액 100ml 안에 용질이 5ml가 들어있더라 라고 하면 얘가 부피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피비 곱하기 100을 하면 부피 100분율이 되는 거고요. 부피비 곱하기 1000을 하면 부피 1000분율, 부피비 곱하기 10의 6승을 하면 부피 100만 분율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얘가 부피비건 중량비건 몰비건 간에 B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면 100분율. 그쵸? 얘는 곱하기 100을 한 거니까. 얘는 1000분율, 얘는 100만 분율.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러면 B라고 그냥 공통적으로 보고 얘는 B 곱하기 100. 얘는 B 곱하기 10의 3승. 얘는 B 곱하기 100만 분율이니까 10의 6승이고요. 얘는 100 밀리언 그러면 10의 8승이죠. 그쵸? 그래서 B 곱하기 10의 8승. ppb는 B 곱하기 10의 9승. 10억 분율이거든요. 빌리언. parts per billion은 B 곱하기 10의 9승.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럼 얘랑 비교를 할 때는 보통은 이제 1%는 몇 ppm인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지금 B라는 것이 동일하게 이제 중량 B라는 기준으로 했을 때 동그라미 2개 지워주고 동그라미 2개 지워주면 1%는 몇 ppm이에요? 10의 4승 ppm이라는 관계식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좀 계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다 100씩 나눠줄게요. 그래서 얘가 1일 때 얘는 10의 관계가 있고 그러니까 1%는 10 ppt가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1%는 10의 4승 ppm이 되는 거고 1%는 10의 6승 pphm이 되는 거고 그쵸? 동그라미 2개씩 지워주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제시된 조건에서 나와 있는 퍼센트 같은 경우에는 0.23%예요. 그러면 얘가 0.23일 때 얘는 10 곱하셔야 되니까 2.3이 되는 거고 맞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2300이 돼야 되는 거고 얘는 2300에 동그라미 2개가 더 붙어야 되고 얘는 23만에 동그라미 하나 더 붙으면 되잖아요. 이해하세요? 그래서 1% 0.23%는 2.3 ppt고 맞죠? 2300 ppm이고 이 관계식을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관계에 맞는 것은 230 ppb 아니죠? ppb로 하면 2.3 곱하기 10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0의 6승이 돼야 되고 맞죠? 그 다음에 230 ppm이 아니라 ppm으로 고쳤을 때는 2300 ppm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하고 4번 같은 경우나 2번하고 3번 ppm으로 고쳤을 때, ppb로 고쳤을 때 이 상관관계를 조금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보통은 시험 문제에 뭐가 가장 많이 나오냐면 퍼센트와 ppm의 관계. 가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래서 1%는 몇 ppm이라고요? 10의 4승 ppm이라는 거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수질오염의 기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거 이외에 나올 수 있는 계산 문제 같은 것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pH 문제와 뭐 기본적으로 뭐 미리그램 퍼 리터 단위 환산하는 문제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단위 환산 문제들은 조금 제외를 하고 pH 계산하는 문제와 이제 퍼센트와 ppm의 관계 이런 것들만 수록을 했어요. 그래서 뭐 기초가 이게 다는 아니니까 여기 나와 있는 문제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문제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뭐 공부를 하시다가 부족한 기초 부분은 이제 알아서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좀 체크를 해 놓으시고 반복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이제 물리화학적 특징, 물의 특징이나 물의 물리화학적 영양인자에 대한 설명인데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방직 문제보다는 수질환경 기사라든지 산업기사 문제에서 최근에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 부분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이제 기사 문제에서 기본적이라고 물에 대한 특징을 공부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환경공학을 공부함에 있어서 물에 대한 특징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물성 상수, 물리화학적 성질을 띤 상수값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문제를 수록을 했는데 첫 번째로 물이라는 것은 일단 되게 특별하죠. 그쵸? 일단 어떤 물질이건 거의 대부분 잘 녹일 수 있는 우선 용매로 작용을 하고요. 얘네는 쌍극성이고 그런 표면 장력도 큰 편이고 그쵸? 그리고 뭐 융해열, 비열 이런 것들도 다른 물질에 비해서 탁월하게 큰 편이잖아요.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이런 특징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결합의 형태가 무슨 결합 때문이에요? 수소 결합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수소 결합 때문에 표면 장력도 크고 비열도 크고 융해열도 크고 뭐 기화열도 크고 뭐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뭐 1번, 2번,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그 값을 나타내는 거예요. 값. 그래서 표면 장력이 크다는데 어느 정도 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72.75 다인 퍼 센티미터예요. 그래서 표면 장력이라는 것은 길이당 작용하는 힘을 표면 장력이라고 하기 때문에 다인이라는 단위는 뉴턴이란 단위보다 한 단계씩 작은 단위거든요. 힘의 단위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뉴턴이라는 단위는 힘의 단위니까 힘은 뭐 F는 MA라고 하면 뉴턴이란 물질은 어떤 물질 1kg을 1m/s 제곱으로 미는데 드는 힘이라고 하면 다인이란 단위는 CGS 단위로 바꿔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물질 1kg이 아니라 1g을 cm/s의 제곱으로 미는데 드는 힘, 이런 다인의 단위가 힘의 단위예요. 똑같이 뉴턴보다 한 단계씩 작은 단위가 다인의 단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길이당 작용하는 힘인데 20도씨에서의 표면 장력 값이 기준이에요. 되셨죠? 그리고 비열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학생들이 다 잘 알고 있어요. 비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물질 1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라고 해서 물의 비열은 1칼로리/g도씨다 라는 건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물이라는 것을 0도씨의 물을 1도씨로 상승시키는 것과 그 다음에 15도씨의 물을 1도씨 상승시켜서 16도씨로 만드는 것과 아니면 80도씨의 물을 81도로 상승시키는 것과 필요한 열량들이 틀리거든요. 에너지가 틀려서. 그래서 비열의 정의는 어떤 물질 1g, 여기서는 물이니까 물 1g을 14.5도에서 15.5도씨로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보통 물의 비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비열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 물 1g을 14.5도에서 15.5도씨로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 1칼로리라고 알려져 있어요. 따라서 기준값이 20도씨에서의 비열이 1칼로리/g도씨가 아니라 14.5도와 15.5도의 그 중간 단계 15도씨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2번에 보시면 비열이 1칼로리/g도씨 20도씨를 몇 도씨로 고치셔야 돼요? 15도씨로 고치셔야 되거든요. 그럼 보시면은 이 문제는 제가 수록을 할 때 뭐 문제를 어렵게 내면 융해열 수치를 바꾸거나 기화열 수치를 바꿀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비열 값을 정확하게 알아두시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수치 같은 경우에는 뭐 기사 시험이나 산업기사 공부를 하실 때에는 수치들을 암기를 하시고 단위들을 알아두셔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9급 공무원 시험에서는 그냥 비열 정도만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산소가 물에 용해될 때 제가 감기가 심하게 걸려가지고 요즘 몸이 계속 안 좋아가지고 좀 이해를 해주세요. 숨이 안 쉬어지네. 그래서 잠깐 쉬면 그냥 숨 좀 고르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산소가 물에 용해된대요. 그쵸? 보통 산소라는 것은 수질에서는 기체상 물질을 다룰 리가 거의 없어요. 근데 수질에서 다루는 기체가 뭐 산소, 그 다음에 탈질할 때 질소라든지 아니면 혐기성 처리할 때 메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몇 가지거든요. 근데 주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는 산소 중에서는 산소의 용해도에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와요. 일단은 왜냐하면 유기물을 분해할 때 호기성 박테리아는 산소를 소비할 수밖에 없고 그런 산소 소비량을 우리가 공급을 해줘야지만 훨씬 더 유기물을 분해해서 수질이 정화를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산소를 물에 용해를 시켜야 되는데 그때 물에 산소가 어때야 돼요? 잔로가 들어가야지만 호기성 박테리아에게 필요한 산소를 충분히 공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산소를 공급하기 위한 반응조를 폭기조라고 하는 거고, 그 폭기조에서 호기성 박테리아에게 산소를 공급하기 위한 반응조, 그 폭기조를 이용한 어떤 그 유기물 처리 방법이 생물학적 처리 공법 중에서 활성 슬러지 공법이 되는 거죠. 그럼 볼게요. 첫 번째로 일정한 수량에 대해 공기에 접하는 표면적을 크게 할수록 산소 전달 속도는 증대된다. 근데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게 문제가 나왔을 때 DO가 클 조건이랑 그 다음에 산소 전달 속도가 클 조건. 뭐 산소 전달을 산소 이전 속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클 조건을 비교를 하셔야 돼요. DO가 클 조건은 물 자체에 녹아있는 산소량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물 자체에 녹아있는 산소량이라고 얘기를 하면 산소는 일단 기체상 물질이고 기체의 용해도를 보면 수온이 어떨수록 기체는 잘 녹아요? 낮을수록 잘 녹거든요. 그래서 일단 수온이 낮을수록 물속에 산소는 많이 녹아있는 거예요. 현재 산소는. 이거는 이제 현재 녹아있는 산소라고 해서 보통 concentration C라고 쓰고요. 산소 전달 속도는 우리가 보통 자연계에는 화학 평형을 맞추려고 하거든요. 이 물속에 녹아 들어가는 것이 제폭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물속으로 녹아 들어가서 DO를 형성하는 게 제폭이고요. 물속에 있는 산소가 물 밖으로 튀어나가는, 그러니까 산소를 소비하는 개념, 소비하는 개념은 탈기, 원래는 탈산소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탈산소 말고 탈기라고도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물속에 있는 산소가 물 밖으로 튀어나가는 탈기 현상이나 탈산소 현상도 있겠지만 이 개념은 실제적으로 이 물이 오염이 되어 있으면 호기성 박테리아가 이 유기물들을 산화 분해하면서 물속에 있는 산소를 소비를 해요. 그것도 이제 탈산소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물속에 산소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환경은 계속적으로 화학 평형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물속에 산소가 부족하면 이 산소를 보충하기 위해서 재포기가 많이 일어나요. 탈기되는 거에 비해서.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근데 물속에 산소가 너무 남아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속 DO가 뭐 15ppm이다. 이 물은 대략적으로 한 10ppm 정도면 딱 포화되는 상태인데 15ppm이다 그러면 남아돌잖아요. 그때는 탈산소가 더 많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러니까 산소 전달 속도가 클 조건은 물이 어떠면 어떨수록 물속에 있는 DO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산소 전달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얘는 DO가 클 조건은 DO 자체가 많이 녹을 조건을 말하는 거고 산소 전달 속도가 클 조건은 DO가 부족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DO가 부족한 경우라는 얘기는 물속에 산소가 부족하다라는 얘기고 물속에 산소가 부족하다는 것은 부족량을 어떻게 구하냐면 물속에 녹을 수 있는 포화용존 산소에서 현재 산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ppm 녹을 수 있는 물에 현재 DO가 얼마인지 봤더니 9ppm이 들어요. 10ppm 녹을 수 있는 물에 9ppm 녹아있으니까 지금 몇 ppm 모자라요? 1ppm 모자른 거고 예를 들어서 10ppm 녹을 수 있는 물에 현재 DO가 얼마인가 봤더니 2ppm이래요. 그럼 몇 ppm 모자라요? 8ppm. 그러니까 이렇게 DO가 모자랄 때 이게 포화용존 산소를 CS라고 하는 거고 현재 녹아있는 산소를 C라고 했을 때 이 차이가 어떨수록 클수록 산소 전달은 더 빨리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DO가 부족한 경우 CS-C, 즉 포화용존 산소와 현재 농도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그러면 CS-C가 크려면 C 값이 어때야 돼요? 작아야 되죠. 그럼 현재 녹아있는 DO가 낮을 조건이 뭔가라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 불순물이나 염분의 함량이 어떨수록 높으면 높을수록 물에는 용존되는 산소가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래서 불순물이 많을수록이에요. 뭐 염분의 함량이 높을수록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실 수도 있고 그러면 반대로 DO가 클 조건 같은 경우에는 수온이 낮을수록 했죠. 그리고 물이 잘 섞이면 물속에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산소의 양이 어때요? 많아지고 그렇죠? 그래서 요 DO가 클 조건과 산소 전달 속도가 클 조건에서 나머지는 다 동일한데 DO가 클 조건은 물이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물속에 산소가 더 많이 녹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불순물이 적을수록 물속 DO는 늘어나지만 물속 DO는 증가되지만
산소 전달 속도는 불순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산소가 부족하고 부족한 걸 보충하기 위한 산소 전달 속도가 더 빨라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뭐 수온이 낮을수록 난류 확산이 있을수록 하상의 구배, 하천 바닥의 구배가 급할수록 뭐 하천의 경사도가 급할수록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고 수심은 어때요? 낮을수록 이 확산이나 희석 같은 것들 혼합이 잘 되기 때문에 수심은 낮을수록 좋고 유속은요? 빠를수록 DO가 증가하고 이런 조건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2번에 보시면 일정한 수량에 대해서 공기에 접하는 표면적을 크게 할수록 산소 전달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물에다가 기포를 넣어준다고 했을 때 그 기포가 작은 기포와 큰 기포가 있었어요. 그러면 얘네들의 표면적을 비교하면 당연히 작은 기포 하나랑 큰 기포 하나랑 비교하면 당연히 얘가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비교를 할 때 표면적을 비교할 때는 동일한 부피에서 비교를 해야 되죠. 그래서 얘도 동일한 부피만큼 해놓고 표면적을 계산하면 얘가 더 표면적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비표면적이 크면 클수록 산소와 접할 수 있는 면적이 많아지고 그에 따른 산소의 용해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표면적을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산소 전달 속도가 증대된다. 맞는 설명이고 그래서 이 말을 바꾸면 기포는 어떨수록 작을수록 산소 전달 속도가 더 증대된다라고 고치실 수도 있죠. 두 번째로는 산소의 용해도는 기체의 분압은 부분압력이죠. 기체의 분압에 비례한다라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P는 HC라는 이 법칙이 무슨 법칙이에요? 헨리 법칙이죠. 헨리 법칙에서 P라는 거는 산소의 부분 압력이고요. 그 다음에 H는 헨리상수, C는 용해도예요. 산소의 용해도. 그래서 분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산소의 압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녹을 수 있는 산소의 용해도는 많아진다라는 법칙이 헨리 법칙이에요. 근데 헨리 법칙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체에다 다 적용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물속에 잘 녹지 않은 무슨 기체, 난용성 기체만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대표적인 난용성 기체가 뭐 산소라든지 아니면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헨리 법칙은 난용성 기체만 적용한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봐두시고요. 세 번째로 불순물이 적대요. 불순물이 적으면 물속의 DO가 어때요? 높죠? 물속의 DO가 높으면 굳이 산소가 재포기가 될 것이 많아요? 적어요? 적죠? 그쵸? 그래서 불순물이 적을수록 산소 전달 속도는 증가한다가 아니라 불순물이 많아야지만 물속의 DO가 부족해서 재포기가 더 많이 일어나서 산소 전달 속도가 더 증가한다라고 고치셔야지 맞아요. 그러면 정답은 3번이고요. 수온이 하강하면 산소의 포화용존 산소량은 증가한다. 용해도의 부분이잖아요. 용해도. 그러니까 녹는 정도는 기체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용해도가 증가해요. 그래서 탄산음료 같은 거 보시면 미지근하게 놔뒀다가 뚜껑을 딱 열면 칙 하면서 다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물속에 녹아있는 게 아니라 물 밖에 나와 있다가 얘네들이 다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걔네들이 탄산을 톡톡톡톡 쏘게 이산화탄소를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원하게 놔둬야지만 그 빈 공간 있잖아요. 콜라나 사이다 같은 경우 보면 그 용액과 뚜껑과의 그 빈 공간에 기체가 모아있지 않고 거의 대부분 이제 용액 안에 녹아있는 상태로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수온이 하강하면 하강할수록 포화용존 산소량, 기체의 용해도는 증가된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니까 4번도 맞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틀린 설명은 3번이에요. 세 번째 바로 나왔는데요. 다음 중 헨리 법칙에 잘 적용되는 기체가 아닌 걸 찾아라 라고 했거든요. 근데 헨리 법칙에 잘 적용되는 기체가 아닌 거는 헨리 법칙은 어떤 기체에만 적용을 한다 그랬으니까 난용성 기체에만 적용한다 그랬으니까 이 중에서 수용성 기체를 찾으시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N2라든지 O2라든지 뒤에 3번에 뭐 암모니아 그 다음에 4번에 CO2가 있는데 이 중에서 물에 잘 용해되는 기체, 가장 잘 용해되는 기체는 뭘까요? 암모니아예요. NH3. NH3는 물속에 잘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한 수용성 기체고요. 그래서 대기파트에서 배우시겠지만 암모니아 같은 그런 기체를 제거를 할 때 흡수액 같은 거를 뿌리죠. 흡수액 같은 것들을 뿌려서 세정법, 세정집진장치 그런 거 들어보셨죠? 세정집진장치는 먼지와 가스를 동시에 제진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수용성 기체 같은 것들은 물에 잘 용해되기 때문에 그런 흡수액을 뿌려서 제거를 하는 흡수법이라든지 아니면 스크러버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암모니아 같은 수용성 기체가 해당이 되는 거고, 암모니아는 물과 반응해서 암모니아 수를 형성을 하죠. 그래서 가장 용해도가 큰 수용성 기체는 암모니아다라고 봐두시면 되고, 헨리 법칙이 이제 난용성 기체에만 적용을 하는 거다라고 정리를 해놓으시면 돼요. 4번에 넘어갈게요. 0.25 몰농도 CaCl2 염화칼슘 용액에 뭘 구하래요? 이온 강도.
이온 강도는 말 그대로 강도가 세기잖아요. 그쵸? 세기. 얼만큼 세냐. 그래서 이온 강도라는 것은 이온의 세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온의 세기. 근데 이온 강도는 일단은 이온의 종류가 양이온이건 음이온이건 상관없이 용액 중에 존재하는 모든 이온의 세기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온 강도는 보통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기호가 헷갈리시니까 그냥 이온 강도는 각각의 오염물질의 몰농도 곱하기 전하수의 제곱에 전체 2분의 1을 한 걸로 이온 강도를 계산을 하거든요. 많이 헷갈려 하시고 까먹어요. 잘. 이온 강도가 문제가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간혹가다 그렇다고 아예 안 나온 건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한 2번 정도 출제가 됐었는데 따라서 이런 공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우셔도 나중에 시험 보러 가시기 전에는 한번 다시 보셔야지만 기억이 잘 남으니까 따로 이제 정리를 해놓으시고 집에 그러니까 시험 보러 가시기 전에 공식만 써놓으시면 또 헷갈려요. 그러니까 공식과 거기에 따른 예제 같은 것들을 하나 써놓으시고 시험 보러 가시기 한 일주일 전이나 열흘 전부터는 한 번씩 이렇게 훑어보시면서 복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0.25 몰농도의 CaCl2의 이온 강도를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이온 강도 공식은 제가 써드렸고 이거는 각각의 이온의 몰농도가 되는 거고요. 각각의 이온의 산화수, 원자가, 가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CaCl2라고 했으니까 이온 강도니까 이온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칼슘 이온과 염소 이온이 이런 식으로 이온화가 될 것이고 지금 문제 보면 앞에 나와 있는 몰수 비율대로 1대 1대 2거든요. 1몰 대 1몰 대 2몰 이렇게 몰수 비율이 이렇게 되는데 지금 문제상에 제시된 CaCl2 같은 경우에는 얘가 0.25 몰농도네요. 그쵸? 1대 1이니까 얘도 0.25 몰농도가 이온화돼서 나올 것이고 Cl2 같은 경우에는 2배가 나와야 되니까 2 곱하기 0.25 몰농도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맞아요? 따라서 이온성 물질은 칼슘과 염소이온이니까 이거를 이온 강도 공식에 넣어서 정리를 하면 일단 칼슘은 몰농도가 0.25고 가수가 플러스 2까지 제곱이니까 저는 플러스 2는 제외할게요. 어차피 양의 값이 나오니까 더하기 2 곱하기 0.25 하면 0.5죠. 그쵸? 맞나요? 0.5짜리가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의 제곱 이렇게 쓸게요. 됐나요? 그래서 이온 강도를 이렇게 전체를 이온의 몰농도와 그 다음에 전체 가수의 제곱 하신 다음에 전체에 뭐 하셔야 돼요? 2분의 1 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계산을 하시면 0.25 곱하기 4 하는 거잖아요. 1이죠. 그쵸? 얘가 1이고 0.5 곱하기 1이니까 얘는 0.5예요. 가로 안에 있는 게 1.5고 1.5의 반 그러면 0.75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4번 0.75가 정답이에요. 5번으로 넘어가셔서 다음 자연수의 특징 중 옳은 것을 찾으래요. 자연수의 pH에 관련된 문제들은 상당히 자주 출제가 되니까 중요 표시해 놓으시고 잘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연수에 관련된 문제가 자주 출제된다 하더라도 이 문제 그대로 나오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수 부분이 좀 부족하다, 헷갈린다 라고 하면 다시 자연수 파트를 한번 다시 파악을 하셔가지고 복습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연수의 pH 같은 경우에는 기억하실 게 표 하나만 기억을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얘네들이 언제 X축이 pH라고 봤을 때 pH 중성을 보통 이제 7이라고 보는데 외우시기 편하라고 7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를 뭐 8에서 9 이렇게 해드리면 헷갈려 하시기 때문에 암기하시기 편하라고 중성은 7 이렇게 잡으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pH가 7일 경우에 중성이라고 잡고 산성의 기준을 한 5 정도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알칼리성의 기준을 한 9 정도로 잡으시면 돼요.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물속에서 pH를 좌지우지해주고 pH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인자의 이온들이 있어요. 화합물, 그러니까 이온류들. 대부분 뭐 이산화탄소라든지 아니면 CO2-라든지 아니면 중탄산 이온이라든지 수산화 이온이라든지 얘네들이 pH에 따라 얘네들이 존재하는 양에 따라서 pH가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pH가 7보다 작으면 작을수록 많아지는 건 CO2예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pH가 낮으면 낮을수록 이산화탄소의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는 무슨 기체예요? 이산화탄소는 뭐 탄산기체라고도 얘기를 하고 산성을 띠는 산성기체거든요. 그래서 콜라 같은 거 사이다 먹으면은 이가 산성화돼서 이제 부식이 잘 되잖아요. 산성 부식이 되는 거고 7보다 크면 클수록 많이 존재하는 게 뭐냐면
CO3 같은 탄산이온이에요. 그래서 탄산이온 같은 경우에는 pH가 7보다 크고 알칼리성 영역으로 가면 갈수록 CO3의 비율이 많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pH를 비교를 했을 때 pH가 산성이다 아니면 알칼리성이다, 산성이다 염기성이다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자연수의 pH가 산성이냐 아니면 알칼리성이냐를 좌지우지하는 그 비율은 이산화탄소와 CO3의 비율로 나타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1번 설명 같은 경우에는 자연수의 pH는 일반적으로 CO2와 OH-의 이온의 구성 비율로 결정한다라고 했는데 틀렸죠? 그쵸? 주로 이제 CO3의 구성 비율로 산성과 알칼리성을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pH가 대략적으로 5에서 9 정도인 약산성과 약알칼리성, 중성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5 정도면은 산성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그쵸? 약산성에 해당이 되고 9 정도라고 하면 완전 강알칼리성은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중성 영역이라고 했을 때 중성 영역에서 갑자기 이렇게 많아져서 9 정도 이하에서는 이렇게 낮아지는 이렇게 중성 영역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이온이 HCO3-라는 중탄산 이온이에요. 그래서 어떤 물 속에 물을 분석을 해봤더니 이산화탄소와 CO3-의 비율에 비해서 HCO3-가 상당히 많다라고 하면 pH는 얼마인가? 그러면 중성 범위를 찾으시면 돼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해수거든요. 해수 같은 경우에는 해수의 대표적인 7가지 성분 할리세븐이 있잖아요. 할리세븐이 염소이온, 나트륨이온, 황산이온, 마그네슘, 칼슘, 칼륨, 중탄산 이온 순이거든요. 그러니까 CO2라든지 CO3-의 비율에 비해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게 중탄산 이온이잖아요. 그래서 해수의 pH가 8.2 정도가 돼요. 해수의 pH. 이해 가시죠? 그리고 OH-이온 같은 경우에는 보통 pH 10 이상에서만 존재를 하는 이온이거든요. 그러니까 pH 10 이상에서는 OH-이온도 존재를 하지만 CO3 같은 탄산 이온도 같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pH 10 이상에서는 OH-이온도 존재를 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만 보시면 보통 이 문제는 다 푸실 수가 있어요. 1번에 보시면 자연수의 pH는 일반적으로 CO2와 CO3-의 구성 비율로 결정한다 라고 고치셔야지 맞고요. 두 번째로 pH가 5보다 낮을 경우에는 주로 뭘로 존재해요? CO2로 존재한다. 맞죠? 5보다 낮다는 얘기는 산성이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산성의 경우에는 CO2 형태로 존재한다라는 얘기고 pH가 5에서 9 사이, 즉 중성 범위에서는 누가 많다고 그랬죠? 중성에서는 중탄산 이온이 많아요. 그래서 HCO3- 형태로 존재한다라고 고치셔야 하고 네 번째로 pH가 9보다 클 경우에는 알칼리성 영역에서는 누구? CO3-로 존재한다라고 고치셔야지 맞죠? 그래서 정답은 옳은 것은 2번이에요. 6번에 볼게요. 한정된 산이나 염기를 넣었을 때 pH의 근소한 변화를 일으키는 용액을 무슨 용액? 완충 용액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원래 용액이라는 것은 물속에 아무것도 없는 중성 영역에 물을 딱 퍼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산, 강산, 뭐 염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산을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네 방울 이렇게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이 용액의 pH는 뚝 떨어져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완충 용액 같은 경우에는 pH가 뚝 떨어지지 않고 그 pH가 예를 들어서 5짜리 물이었다라고 하면 이 pH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5에서 올라가봤자 조금 올라가고 5에서 낮아져봤자 조금 낮아지고 그 얘기는 뭐냐면 산을 넣어주면 이 산을 받아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반대로 염기를 넣어주면 염기를 받아줄 누군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이런 용액 받아줘서 pH에 어떤 강산이나 강염기를 가하여도 pH가 크게 변하지 않는 이런 용액을 완충 용액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주로 대표적인 게 초산이랑 초산칼륨 아니면 초산이랑 초산나트륨 이런 식의 그 완충 용액의 그 조합이죠. 그래서 완충 용액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만드냐 하면 약산이 있으면 그 약산의 짝꿍인 강염기, 약염기가 있으면 이 약염기의 짝꿍인 강산을 두 개를 섞어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약산, 그냥 강염기를 막 섞는 게 아니라요. 초산이 있으면 같이 공통이온을 가지고 있는 강염기를 찾으셔야 되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약산에서는 CH3COOH, 그 다음에 강염기는 CH3COOK 이런 것처럼 공통이온이 있는 상태에서 완충용액을 만드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이 완충용액을 제가 다 유도를 해드릴 수 없으니까 이 완충용액을 가지고 완충방정식을 만들어요. 그 완충방정식이 핸더슨 하센발리히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pH는 주로 이제 교재에는 pKa 플러스 로그 3분의
염기.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시는데 보통 pKa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수소 이온 농도의 역수의 상용대수 값 하면 pH라고 쓰잖아요. 그쵸? 맞나요? OH-이온의 역수의 상용대수 값 하면 POH. 그러면 pKa는 펼쳐서 쓰면 로그 KA분의 1 상용대수 값은 pKa라고 쓰시는 거고, 그 다음에 로그 산분의 염기 이렇게 쓰셔서 계산하는 게 하센발리의 완충 방정식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상응하는 값을 찾으시면 돼요. pH는 pKa 플러스 로그 3분의 0을 찾으시면 되거든요. 됐나요? 그러니까 3번, 4번은 아니죠. 그쵸? 3번, 4번 POH로 계산이 되어 있고, POH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14에서 pH 계산하는 핸더슨 하센발리의 방정식을 빼주셔야 되는 거니까 3번, 4번은 아니고 1번, 2번 중에서 고르시면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7번으로 넘어갈게요. 수처리에서 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변형시키기 위해서 이용되는 기술의 대부분은 화학평형을 이동시키는 방법에 기초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계는요, 다 화학평형에, 거의 대부분 화학평형에 의해서 이동을 해요. 자, 예를 들어서 바람 같은 경우에도, 오는 바람 좀 쌩쌩 불던데, 그쵸? 바람 같은 경우에는 무슨 다른 주변의 영향도 있겠지만 주로 바람이 이동을 하는 형태는 공기가 많은 쪽에서 공기가 적은 쪽으로, 즉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뭘 주려고 하고 평형을 이루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화학평형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보통 수처리에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대기오염 제어에 이용을 하거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으로 이용을 하는데요. 그런 화학평형, 즉 반응에, 이 화학평형이 화학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반응에 관여하지 않는 영양인자를 찾는 문제죠. 그래서 화학평형의 이동 방법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 해리도. 해리도는 이온화도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온화도가 낮은 물질을 생성을 하는 것도 화학평형이 얘네는 이온화가 낮다라고 하면은 이온화 되기 전의 물질과 이온화 후의 물질을 보면 화학평형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온화가 큰 물질은 화학평형에 빨리 도달할 것이고, 이온화가 낮은 물질은 화학평형이 덜 늦게 도착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학평형의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기체의 생성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물속 기체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물속에 산소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 용존산소거든요. 근데 산소가 너무 많으면 화학평을 맞추기 위해서 물속에 있는 산소가 물 밖으로 튀어나간다 그랬죠. 그렇게 기체가 생성되는 반응 같은 경우에도 화학평이고, 보통 암모니아 탈기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암모니아 탈기법? 암모니아 스트리핑 아니면 에어 스트리핑이라고 하는 질소 제거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런 공법 같은 경우에도 물속에 녹아있는 암모니아성 질소 같은 형태를, 그쵸? 그 다음 뭐 pH를 올리면 화학평형 방향에 따라서 물 밖으로 질소 가스로, 암모니아 가스로 튀어나가니까 그 화학평형을 이용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화학평형의 이동 방법이고, 마찬가지로 산화반응과 환원반응 같은 경우에도 전자의 이동, 전자수가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화학평형을 이루는 거예요. 네 번째로 촉매반응 같은 경우에는, 촉매는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촉매라는 것은 하는 일이 딱 하나예요. 반응 속도를 빨리 하거든요. 그게 뭐 정반응이 됐건 역반응이 됐건 이런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를 빨리 하는 게 촉매지, 얘가 반응에 관여를 하지는 않아요. 화학평형에 빨리 도달을 하거나 이 화학평형에 뭐 관계되는 평형상수 값을 크게 하거나 아니면 화학평형에 관계하는 평형의 위치를 얘네가 달리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반응 속도만 빨리 하는 게 촉매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촉매 같은 경우에는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그러니까 화학평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반응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반응에는 관여하지 않으나 다만 반응 속도만 빠르게 하는 게 촉매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7번 같은 문제들은 다시 나오더라도 이 문제 그대로 유형이 나올 확률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나올 때에는 뭐 반응에 관여를 하는 영양인자가 아닌 것은 반응에, 그러면 촉매를 답하셔야 돼요. 주로 이제 정답은 촉매로 나오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문제 8번 문제 볼게요. 똑같이 pH 문제인데 하천수의 pH가 8.0일 때 HCO3-와 H2CO3의 값으로 옳은 걸 찾으래요. 단 여기 화학식이 나왔네요. 그쵸? 탄산과 탄산이 이온화가 되면 수소이온과 중탄산 이온으로 이온화가 되고, 평형상수 K값은 10의 마이너스 6.3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8번 문제를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되고 보충하셔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 평형상수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쵸?
화학 평형을 이룬다고 했고 평형상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문제 나온 거를 화학식을 이용해서 풀어보면 H2CO3라는 탄산이 이온화가 되면 수소이온 하나랑 HCO3- 같은 중탄산 이온으로 이온화가 되죠. 이때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같을 때를 우리가 화학 평형이라고 주로 얘기를 하고 이 평형에 관계하는 평형상수를 평형상수 K라고 보통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 평형상수 K를 계산하는 방법은 반응계, 얘가 반응을 하는 거, 정반응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반응계의 몰롱도의 곱분의 생성계의 몰롱도의 곱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면 반응계의 몰롱도의 곱은 H2CO3가 되는 거고 생성계는 H 플러스 HCO3- 이렇게 계산을 하죠. 지금 여기서는 제가 안 썼는데 앞에 있는 몰수가 1몰, 1몰, 1몰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됐나요? 평형상수 계산하실 때 앞에 있는 몰수는 어디로 올라가요? 지수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얘네는 1대1, 1대1이니까 H2CO3의 1승, 수소이온의 1승, 중탄산이온의 1승 이렇게 되는 거지만 만약에 얘가 2몰이 나온다 그러면 2승으로 고쳐주셔야 돼요. 그래서 평형상수를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근데 이렇게 계산한 평형상수 값이 10의 마이너스 6.3이래요. 그러면 얘가 10의 마이너스 6.3이고 문제상에 봤더니 pH가 얼마래요? 8? pH가 8이면 수소이온 농도는 어떻게 계산해요? 10의 마이너스 pH니까 10의 마이너스 8승이죠? 그쵸? 그러면 얘가 10의 마이너스 8승이고 곱하기 H2CO3분의 HCO3예요. 맞죠? 그래서 얘네만 남겨놓고 지금 문제상에 제시된 값이 얘 구하라는 거잖아요. 얘네만 남겨놓고 10의 마이너스 8승을 이쪽으로 이항을 시키면 계산을 하시면 10의 마이너스 8승 그러면 앞에서도 계산했지만 10의 마이너스 8승은 10의 8승으로 고칠 수가 있죠. 그럼 10의 8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3승이 되는데 원래 지수는 곱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더해 주시는 거거든요. 제가 하는 말 너무 빠르나요? 10의 8승하고 10의 마이너스 6.3승 있잖아요. 그쵸? 8승하고 마이너스 6.3승 지수로 되어 있는 거는 더해 주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8이랑 마이너스 6.3이랑 더해주시면 얼마 남아요? 1.7?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10의 1.7승 마이너스가 아니라 따라서 이 값은 10의 1.7승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문제 하나로 평형상수라는 문제를 통합해서 이제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8번 같은 경우에는 10의 플러스 1.7승으로 정답은 4번이고요. 9번으로 넘어가시면 아까 했던 부분에서 적용을 해서 같이 보시면 되는데 9번은 같은 농도, 몰농도에 CH3COOH와 CH3COONA가 있대요. 지금 딱 봤더니 앞에 있는 게 뭐예요? 초산, 아세트산이라는 거고 뒤에 있는 게 초산 나트륨이거든요. 앞에 있는 초산은 약산이에요. 약산. 약하게 이온화되는 약산이고 뒤에 있는 초산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그 약산의 공통적인 이온을 가진 강염기가 돼요. 그러면 약산과 그 약산의 강염기에 염을 함유한 용액 이걸 뭐라 그랬죠? 아까 완충용액이라고 했죠? 그쵸? 그러면 완충용액으로 했을 때 이때 pH를 구하라 라고 해서 완충방정식을 아까 앞에서 제가 써드렸잖아요. 그쵸? pH는 pKa 플러스 요거 3분의 0이라고 써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몇 번인지는 지워졌지만 아무튼 남아있죠? 여기서 위에 있는 공식에다 계산을 하면 문제가 뭘 구하라는 문제예요? pH를 계산하라는 문제이고 맞나요? 그러면 이 공식에다가 pH는 얼마인가 라고 했는데 pKa가 제시가 됐어요. pKa가 얼마래요? 4.75? 그 다음에 로그 3분의 0인데 이렇게 대괄호로 치면은 몰농도로 계산을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몰농도가 지금은 얼마다 나오지는 않았지만 같은 비율이 다 나왔잖아요. 얘가 10이면 얘도 10이고 얘가 100이면 얘도 100이에요. 그럼 둘 다 지워주면 로그 1이거든요. 로그 1은 값이 얼마예요? 0이에요. 그쵸? 로그 1은 값이 0이기 때문에 pKa나 pH 값은 어때요?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일단 완충방정식을 모르시면 푸실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완충용액, 그 다음에 완충방정식 정리를 하셔서 푸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pKa 값이랑 똑같아야 되니까 4.15 정답은 2번이에요. 10번으로 넘어가셔가지고 반응식에 대한 반응 속도에 관련된 문제인데 유출 유입량이 5,000ms이고 그러니까 유출량 유입량이 나온 거죠.
유출량, 유입량이 5,000m의 세제곱포 대가 되는 거고 저수량이 50만 m의 세제곱의 호수에 A 공장의 폐수가 일시적으로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일시적으로 방류되어서 호수의 BOD가 100ppm이 되었대요. 이 호수의 BOD가 10ppm으로 저하되려면 얼마의 기간이 필요한가라고 했어요. 단 공장 폐수의 BOD 유입은 없으며 호수는 PFR 반응조로 계산한다. 1차 반응 기준이고 베이스가 10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문제를 딱 보시면 아 이거 반응 속도에 관련된 문제구나 라는 걸 먼저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쵸? 그래서 반응 속도와 반응조와의 관계를 따지는 문제인데 우리가 또 PFR 반응조다라고 하면 PFR 반응조는 결말이 없으면 ln C0분의 CT는 마이너스 KT라는 1차 반응식을 쓰죠. 얘가 1차 반응식이에요. 0차 반응은 어떻게 돼요? CT-C0는 마이너스 KT가 0차 반응이고요. 2차 반응 같은 경우에는 CT분의 1 마이너스 C0분의 1은 K 곱하기 T라는 게 이제 2차 반응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생물학적 처리에서 이용하는 PFR 반응조, 수처리에서 이용하는 PFR 반응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1차 반응에 관련돼서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1차 반응에 관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근데 PFR 반응조와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왔지만 배취 리액터라고 해서 배취 리액터는 뭐예요? 회분식 반응조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0차 반응, 1차 반응, 2차 반응에 관련된 이 공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거든요. 다만 K라는 게 뭐죠? 반응 속도 상수잖아요. 그쵸? T라는 건 반응 시간이고 반응 속도가 제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유량과 부피를 가지고 반응 속도를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K 값이 안 나오면은 Q 나누기 V로 계산을 하면 되고 반대로 T 값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 Q분의 V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게 이 PFR 반응조에서의 반응 속도 계산식이거든요. 근데 CFSTR 같은 경우에는 좀 틀리죠. CFSTR은 위에도 마찬가지지만 적분하는 결과식이 틀려서 Q C0-CT는 K 곱하기 V 곱하기 CT의 M승 이렇게 계산을 해요. 제가 유도까지 다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CFSTR이 Q C0-CT는 KV CT의 M승 이렇게 왜 계산을 하지? 라는 걸 만약 기억이 잘 안 나시면 다시 한번 책을 뒤져서 보셔야 돼요. 아셨죠? 근데 지금 CFSTR 같은 경우에는 완전 혼합형 반응조잖아요. 들어가자마자 완전히 혼합되면서 사영역도 존재하고 그 다음에 단로 흐름도 존재하는 약간 반응 속도가 상당히 빠르지만 처리 효율은 낮은 그런 반응조 중에 하나가 완전 혼합형 반응조인데 이 완전 혼합형 반응조임에도 불구하고 희석의 조건이 있으면 그러니까 오염물질이 연속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염물질이 한 번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한 번 들어간 후에는 깨끗한 물이 들어간 거예요. 오염물질이 들어간 게 아니라. 그러면 얘는 반응이 일어나서 오염물질의 농도가 다운된 게 아니라 깨끗한 물이 들어가서 오염물질이 들어가 있지 않은 물이 들어가서 단순 희석에 의해서 오염물질의 농도가 낮아졌다라고 판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완전 혼합형 반응조라고 할지라도 단순 희석의 의미가 있으면 똑같이 PFR 반응조로 보고 PFR 반응조에 맞는 1차 반응식을 써요. 그러니까 ln C0분의 CT는 마이너스 KT라는 공식을 쓰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상을 다시 읽어보시면 세 번째 줄에 호수는 무슨 반응조? PFR 반응조라고 본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원래는 이제 PFR 반응조가 아니라 CFSTR이라고 해서 나와야 문제를 조금 더 꼬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친절하게 PFR이라고 나왔으니까 별다르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CFSTR이라고 나왔다라고 하면 얘는 반응조를 원래는 CFSTR에 걸맞는 이 반응 속도식을 써야 되거든요. QC0-CT는 KVCT M승이라는 이 공식을 써야 되는데 지금 첫 번째 줄에 일시적으로 방류된다라고 제가 아까 체크를 하라 그랬잖아요. 한 번 방류되고 BOD가 없는 물이 계속해서 유입이 됐으면 단순 희석으로 보고 이 공식을 쓰라는 거예요. 아셨죠? 문제가 응용되면 그렇게도 나올 수가 있고 주로 그런 형태로 나와요. 근데 이 문제는 조금 더 난이도가 조금 쉽게 나오긴 했지만 일단 그 상태에서 이제 대입을 할게요. 1차 반응식을 이용하라 그랬으니까 ln C0분의 CT는 마이너스 KT예요. 그쵸? 근데 지금 문제상의 조건 중에 베이스가 뭐라고 나왔어요? 10이라고 나왔으니까 베이스 10이라고 나왔으니까 ln이 아니라 로그를 쓰시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로그로 그냥 바꿔서 로그 C0분의 CT는 마이너스 KT고 여기서 C0가 얼마인지 CT가 얼마인지 K가 얼마인지를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를 봤더니 뭘 구하는 게 뭘 구하는 게 문제예요? 얼마의 시간이 필요한가가 문제니까 T를 구하는 거고 T를 제외한 나머지 조건들을 다 넣어주셔야 되거든요. 그쵸? 그러면 로그 C0 값이 처음 값이 얼마래요? 100이 되었는데
일시적으로 방류되어서 100ppm이 되었는데 이 호수의 BOD가 10으로 되려면 그러면 CT는 나중에 농도가 10ppm으로 되려면 얼마의 기간이 필요한가라고 했죠. 근데 얼마의 기간이 필요한가라고 물어봤는데 K값이라는 반응속도 상수값을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위에서 아까 설명드렸는데 반응속도 상수를 모르면 뭐와 뭐로 계산을 해라. 유량과 부피로 계산을 해라. 맞죠? 그래서 문제를 봤더니 유량이 5000m/s제곱부데이라고 제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저수량이 50만이라고 나왔어요. 제가 이거 계산한 게 지금 뭐였냐면 V분의 Q 한 거거든요. 그쵸? V분의 Q 하면 대의 마이너스 1승 나오죠. 얘가 대의 마이너스 1승 나오면 T는 도대체 며칠 걸리냐 이렇게 하면 K 곱하기 T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 계산을 좀 똑바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지만 5,000을 나눠주면은 얘 100 남거든요. 그러면 계산을 하면 100분의 1 T가 되는 거고 얘는 로그 10의 마이너스 1승이 돼요. 10분의 1이니까. 맞죠? 그러면 T만 남겨놓고 이쪽으로 이항을 하면 T는 로그 10의 마이너스 1승을 100분의 1로 나눠줘야 되잖아요. 100분의 1도 다시 쓰면은 얘가 뭐가 되죠? 10의 마이너스 2승이고, 그쵸? 10의 마이너스 2승으로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러면 얘를 10의 마이너스 2승으로 나눠주면 얘는 마이너스 1이 앞으로 넘어오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이고 얘는 10의 마이너스 2가 되거든요. 그쵸? 10의 마이너스 2면은 10의 마이너스 2승에 뭐가 잘못됐는데? 어디가 잘못됐어요? 아, 여기? 그렇구나. 마이너스를 안 붙였네. 그쵸? 그럼 마이너스 100분의 1 곱하기 t가 되네. 그쵸? 그러면 어쨌든 아까 하는 방법대로 하면 t값은 요거 10의 마이너스 2승분의 1이 되는 거고 머릿속에 계산이 되세요? 10의 마이너스 2승이 되는 거고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지수를 내려오면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10의 2승. 아니면 이 상태로 이렇게 나눠주셔도 상관이 없으시고 어쨌든 계산하면은 100이 나와요. 정상이거든요. 이거 제가 주웠는데 10의 마이너스 1승이어야 되는데 그쵸? 그래서 얘를 여기를 마이너스 10의 2승분의 1로 나눠주면 t값을 계산을 하시면 100. 산수 때문에 틀리시면 안 되는데 저처럼 하면 산수 때문에 틀려요. 그러니까 실수 안 하시도록 조심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0일이 정답이에요.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한 문제만 더 하면 되는데 한 문제만 더 할 걸.